변호사님, 네, 오늘은 에어비앤비가 불법 숙소 퇴출을 선언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올해 9월 8일 매일경제도 실렸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미등록 업체는 안 받겠다 이렇게 네네. 말을 했다는데 맞나요? 네, 그래서 그 에어비앤비에서 정책을 바꿨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2030이 소위 에어비앤비를 활용해서 부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이 호스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국내에서 그러면 공유 숙박업을 하는 방법이 더 있을지, 그 다음에 이제 임대와 숙박의 차이는 어떤 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에어비앤비가 불법 숙소 퇴출을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은 90% 이상이 무등록 영업을 했고 에어비앤비 회사는 가만히 있었다는데 맞나요? 근데 이게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단속은 국내에서 하는 거고 에어비앤비는 미국 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회사에서 그냥 사이버상의 공간만 열어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에어비앤비 회사에서 관여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이제 트래픽만 많이 나오면 되니까. 근데 이제 회사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앞으로 새로 등록하는 에어비앤비 숙소는 무조건 영업신고증을 내야 된다라고 하고 계도 기간을 주고 기존 숙소도 확인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이 말은 이제 결국에 국내에서 등록된 업체만 자신들의 호스트에 올리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국내에서 네네. 합법적으로 공유 숙박업을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현행법상 공유 숙박업을 합법적으로 하려면 등록을 일단 해야 되는데요. 총 네.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그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한옥 체험업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농어촌 민박업이 있는데, 이 말 그대로 농어촌 민박업은 제주도 같은 농어촌 지역만 되니까요. 서울 수도권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옥 체험업은 말 그대로 한옥 체험을 해야 되니까 예외적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서울 수도권에 에어비앤비로 부수입을 올렸던 사람들은 하려면은 방법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밖에 없어요. 그럼 외국인만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국내 여행객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게 현재는 등록 없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죠. 불법인데 단속을 그동안 안 해왔고 이제 걸리면 벌금을 맞는데 네. 그래도 안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 이렇게 암암리에 해왔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에어비앤비 호스트는 이제 플랫폼에 익숙한 젊은 그렇죠.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또 20, 30대가 부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네네. 이제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부수입을 올리기에는 약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에어비앤비를 하는 사람이 자기 건물을 매입해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네. 대부분 다 월세로 받아가지고 그 월세보다 에어비앤비 숙박업이 더 많이 나오니까 예를 들어 한 달에 숙박료가 뭐 200만 원 벌었다면 그 중에 월세에 80을 빼면 120만 원을 부수입으로 가져가는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말씀대로 젊은 세대가 많았기 때문에 이 강남이나 홍대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등록된 숙소는 받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안 되는 거죠. 영업신고증을 못 내니까.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택하고 달라가지고 일종의 상업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운영 자체가 불법이 되는 거라 앞으로는 플랫폼에 올릴 수도 없고 단속이 되면 벌금도 맞게 되는 이중고에 처한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호스트 입장에서는 숙박업으로 못하면 임대업으로 하면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면 단기 임대 같은 걸로는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에어비앤비는 엄밀히 따지면 숙박업이고요. 임대는 보통 이제 전세나 월세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전세나 월세가 1년 아니면 2년 단위인데 기간을 줄여가지고 한 달 단위 월세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공유 숙박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임대를 했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한번 영상으로 공유했지만 임대와 숙박의 차이는 기간도 보긴 하는데요. 네. 기간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서비스에 실질이 있냐 없냐. 예컨대 뭐 기간은 짧지만 그냥 공간만 제공했다 하면은 당연히 임대가 될 수 있는데 네. 사실은 청소도 본인이 하고 침구류도 이미 세팅돼 있고 그 에어비앤비 게스트가 자기 친구를 가져오는 경우는 없잖아요. 네. 그거 들고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실제 에어비앤비 숙소에 가면 다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게. 그러니까는 설령 단기든 장기든 해도 숙박의 실질이 큰 거죠. 그래서 나는 이건 숙박 아니라 단기 임대인데요 라고 지자체에서 현장 조사가 나왔을 때 네. 주장을 해도 그 수사에서도 그렇고요. 재판에서도 그렇게 빠져나갈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이 플랫폼을 갈아타지는 않을까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이제 에어비앤비라는 미국 회사는 본인들의 그냥 회사 정책을 얘기한 것 뿐이지 네. 게스트가 여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가 에어비앤비인지 아닌지가 그렇게 관심 없거든요. 그리고 게스트는 그냥 여행을 하는 사람이라
집주인이 단속을 당하든 안 당하든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요기했던 기사에서는 뭐 생활형 숙박시설이 반사이익을 얻을 거다. 에어비앤비로 다른 걸 못하게 되면 이런 평가도 했던데 네. 실제 국내에 단속하는지는 그 회사 정책과 무관하기도 하고 게스트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호스트들은 에어비앤비가 안 되면 다른 플랫폼으로 갈아타는 거죠. 네. 본인들의 숙소를 올릴 수 있는 다른 플랫폼들이 에어비앤비만큼은 아니지만 국내에도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런데 갈아타면서 숙박 광고를 할 것이고 네. 게스트는 아무래도 이제 숙소가 다양한 것만 보고 다니니까 그런 플랫폼으로 갈아타기가 되는 것이지 사실상 이게 이제 단속하는지 여부는 크게 상관없다, 사업상. 네. 다만 이제 에어비앤비라는 플랫폼 안에서 이제 예전처럼 숙소를 등록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런 것만 있는 거죠.